안녕하세요, 자유지성입니다. 오늘은 치솟는 집값을 보면서 아직 집이 없는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님들과 특히 젊은 20대가 어떻게 부를 이룰 수 있는지 번영의 열쇠에 대해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집값이 오르는 걸 보면서 아직 집과 자산이 없는 자식들이 돈을 모아 과연 집 하나라도 마련할 수 있을까? 부모님들의 걱정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10억이 되었죠. 1년에 5천만 원을 저축하면 무려 20년을 모아야 됩니다. 만약 결혼해서 맞벌이를 한다면 1년에 1억씩 무려 10년을 모아야 살 수 있죠. 그런데 1년에 1억씩 모을 수 있는 부부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2019년 근로자 평균 연봉은 3,634만 원으로 1년에 3천만 원 모으기도 쉽지 않습니다. 결혼을 위해 소개팅에 나가면 대개 집이 있는지 물어본다고 합니다.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좋은 직장에 다녀 1년에 1억씩 10년 동안 열심히 모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사고 싶었던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은 당연히 못 산다는 걸 알죠. 10년 동안 집값이 더 오르니까요. 하지만 자녀들은 모르는 그 경험에 정답이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20살의 자식들이 가진 가장 큰 무기를 활용하십시오. 젊은이들이 가진 부의 열쇠, 바로 시간입니다. 20대가 가진 시간의 힘을 부와 번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시간이 금이라는 명언을 들어봤지만 잘 와닿지 않죠. 세계적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유명한 로버트 키요사키와 부동산으로 부를 이뤄 미국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가 함께 쓴 키요사키와 트럼프의 부자라는 책은 우리에게 부의 공식을 설명합니다. 바로 돈이 스스로 일하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놀고 있을 때도,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여행을 갔을 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스로 일을 해 더 큰 부로 우리에게 봉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자본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선풍적 인기를 끄는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그는 21세기 자본에서 인류 역사를 통틀어 자산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언제나 높았다는 것을 증명하죠. 이 말은 곧 자본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역사적으로 항상 우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본을 축적한 사람과 근로만으로 돈을 버는 사람의 격차는 갈수록 커집니다. 부동산이 우리가 경험하는 대표적 사례죠. 핵심지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과 무주택자의 자산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근로소득으로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미 부에 이르는 길을 밝혀주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어떤 자본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돈을 은행에 넣으면 이자를 주죠. 화폐가 스스로 일을 해 이자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로금리 시대가 되며 이자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즉 현금은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가치가 거의 없어진 거죠. 이것을 우리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본을 화폐, 즉 현금 저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본이 스스로 일하게 하는 방법에 있어 화폐 자본은 축적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소액 자본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주식이죠. 주식은 기업에 따라 큰 수익을 주기도 하지만 보통 위험자산으로 평가되므로 기업이 망하면 주식도 휴지 조각이 됩니다. 주식으로 패가 망신하고 자살을 하는 뉴스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죠. 그래서 자식이 주식을 한다고 하면 부모님들은 걱정부터 하십니다. 그렇다면 자본을 위험자산인 주식으로 보유하게 하는 것도 불안하겠죠. 우리는 47회 영상에서 부동산, 금과 은, 달러, 국채 같은 대표적 안전자산에 대해 살폈습니다. 그런데 금이나 은, 달러를 사서 금고에 넣어놓기도 그렇고 채권은 접근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죠. 그래서 금과 은, 달러, 국채를 ETF를 통해 주식처럼 거래하며 자산 배분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지성은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님들과 20대에게 자본이 일하게 하는 투자의 방법으로 안전자산인 부동산을 추천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부의 85% 이상이 부동산으로 형성되어 있어 안전하고 도시의 인구가 과밀 집중되어 있어 부동산의 실물 가치가 가장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홍콩의 부동산이 그렇게 비싼 이유는 서울의 4배에 육박하는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먼저 선동의 세뇌에서 깨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갭투자로 투기꾼들이 집값을 폭등시켰다는 선동에서 말입니다. 갭투자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만큼의 돈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걸 말합니다. 즉 매매가가 1억 원이고 전세가가 8천만 원이면 전세를 끼고 2천만 원의 집을 사는 방식이죠. 그럼 갭투자가 정말 투기꾼들의 작품인지 우리는 시계를 돌려 1995년으로 떠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나이 그대로 1995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1995년 2월 5일 경향신문 기사를 함께 읽어보죠. 경제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세금 끼고 대출받아 내 집, 신세대 부부 홈테크 선풍. 자, 1995년에는 갭투자가 아니라 홈테크라고 불렀군요. 계속 읽어보죠.
무리해서라도 아파트 장만 확산, 매매가 대비 전세값 높으면 유리. 이제 본문을 읽습니다. 전세금을 안고 모자라는 집값은 은행 돈을 얻어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이 신세대 부부들의 홈테크로 등장, 넓게 확산되고 있다. 서울에서 20평 아파트 한 채 사는 데 드는 자금은 8천만 원에서 1억 원 선. 웬만한 젊은 부부들은 부모들의 지원 없이는 이 돈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으로 하면 당장 들어가 살지는 못해도 일단 내 집으로 등기를 올릴 수 있다. 앞으로 아파트 값이 오른다 해도 걱정이 없다는 것이다. 어떤가요? 실물 자본을 소유하는 장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죠. 기사는 시뮬레이션도 소개합니다. 다음은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20평을 구입한 회사원 31세 비읍씨의 사례. 이 아파트의 구입가는 9,800만 원. 비읍씨가 가지고 있던 돈은 홍은동 전세금 2,500만 원과 은행 예금 2천만 원을 합쳐 4,200만 원이 전부였다. 비읍씨는 일단 홍은동에 더 살기로 하고 2,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리고 목동 아파트는 5,500만 원의 전세를 줬다. 나머지 부족분과 세금은 은행 예금으로 충당했다. 결국 현금 2천만 원을 갖고 내 집을 장만한 셈이다. 이같이 전세를 끼고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은 대부분 20평 이하 소형일 경우 유리하다. 또 매매가에 비해 전세가가 높은 아파트를 고르는 게 좋다. 매매가에 비해 전세가가 높으면 당장 들어가는 자금 부담이 줄어든다. 소형 평형은 시가와 전세가 차이가 불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 그리고 친절하게 전세가가 매매가의 절반이 넘는 아파트를 표로 소개하기까지 합니다. 그럼 1995년 신문에서 소개된 2천만 원으로 목동 아파트를 산 비읍씨의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현금 2천만 원에 대출 2,400만 원을 받고 전세 5,500을 껴서 목동 20평을 샀죠. 순수하게 가지고 있던 현금은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목동 6단지 20평은 13억이군요. 1995년에 가진 2천만 원을 투자해 산 1억 원짜리 아파트가 13억 원이 되어 있으니 시세 차익은 12억 원, 수익률은 보유 현금 기준 6,000%가 됩니다. 대출금을 합친 기준으로는 2,728%가 되죠. 우리는 1995년으로 떠났죠. 따라서 여러분은 1995년에 지금처럼 20살의 자식을 둔 부모입니다. 혹은 20대인 여러분은 1995년의 어느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현금 2천만 원으로 전세를 끼고 목동 아파트를 샀다면 25년이 지난 2020년에 자녀 혹은 20살인 여러분은 45살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25년의 시간 동안 실물자본 부동산이 스스로 일을 해 6,000%의 수익률로 12억 원을 여러분에게 안겨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시간과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는 부와 번영의 열쇠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고요? 1995년에 목동 아파트를 샀으니 얼마 뒤인 1998년 IMF 경제위기를 겪었고 2007년 서브프라임 경제위기도 겪었죠. 하지만 굳건히 25년의 시간을 투자한 실물자산의 힘은 결국 여러분을 승자로 만듭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을 25년간 현금으로 두었다면 어떨까요? 아반떼 신형이 2,500만 원이니 아반떼 한 대도 살 수 없는 돈입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으로 유지되는 신용화폐 체제에서 현금은 곧 가난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로 실물자산을 구입하고 긴 시간을 더해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실물자산이 스스로 일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인플레이션이라는 마법이 여러분을 부와 번영의 미래로 이끌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고전경제학의 화폐 수량 이론이 바로 여러분을 풍요와 번영으로 안내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자산의 가격은 통화량에 비례한다. 화폐의 역사는 통화량 확대의 역사이며 인플레이션의 역사다. 이것이 100원이던 새우깡을 1,300원으로 만든 힘이며 2천만 원의 현금으로 산 목동 아파트에서 12억 원의 수익을 올리게 된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금을 땅에 묻어두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기리라. 이것을 미국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은 마태복음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를 통해 소개되어 우리에게도 잘 알려졌죠. 자유시장 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본의 힘에 따른 부의 격차를 마태복음 25장 29절을 통해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현금의 가치는 떨어진다. 그렇다면 대출을 받았을 경우 그 현금의 가치도 떨어져 갚을 돈이 줄어드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새우깡으로 쉽게 설명해보죠. 여러분이 1987년에 1,300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당시 새우깡 한 봉지에 100원이니 실물로는 새우깡 13봉지를 갚아야 하겠죠. 하지만 2022년에 원금 1,300원을 갚으려면 새우깡 몇 봉지를 갚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단 한 봉지만 갚으면 됩니다. 빌릴 때는 13봉지를 갚아야 되는데
왜 23년이 지나면 한 봉지만 갚으면 되는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현금이라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 대출을 받을 경우 인플레이션에 의해 여러분이 갚을 돈은 실질적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반면 여러분이 대출을 받아 구입한 자산의 가치는 매년 오르게 됩니다. 갚을 돈은 줄어들고 자산은 늘어난다. 여러분은 대출에서 갚을 돈이 줄어드는 이익을 얻고 자산이 늘어나 또 한 번의 이익을 얻는 겁니다. 대출을 받아 실물 자산을 사면 일타 쌍피로 이익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신용화폐 사회에서 대출, 시간, 인플레이션이 합쳐져 만드는 부의 마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산 보유의 시간입니다. 젊음을 무기로 시간이라는 열쇠를 가진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를 산이 높다면 내리막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995년 시간여행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한민국의 대표 실물 자산인 부동산은 경제적 충격이 있다고 해도 급속히 회복해 꾸준히 우상향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부동산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한편 우리나라 부동산의 현재는 거품 상태가 아닌 매우 안정적인 상태라는 점 역시 전세가율을 기초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처럼 20대라는 시간의 힘을 가진 부모님들의 자녀 또는 20대인 여러분은 비록 적은 자본이라 하더라도 부와 번영의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시간이라는 총에 현금의 탄환을 장착해 줄 것입니다. 대출의 능력도 여러분의 무기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살펴본 것처럼 제로금리 시대의 장기 대출은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가장 어려운 것은 편견의 세뇌에서 탈출하는 것이며 빚이라는 부정적 단어가 주는 세뇌와 선동에서 탈출할 때 비로소 경제적 자유의 미래가 열립니다. 신용화폐의 시장경제사회에서 대출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쳐본 사람만이, 은행을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대출을 해본 사람만이 그 고뇌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이제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해주지 않는 고뇌 속에 결단을 고민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또한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유지성은 구독자를 수단으로 보며 양비론을 펼치거나 폭락론을 선동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부와 번영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